자, 지금까지 문화외교의 이론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외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외교의 발전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국가 간 문화교류 활동은 단절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인 대중매체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제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초국적 문화교류는 민간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국가 정부에 의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외교 혹은 공공외교가 외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 문화교류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교류 무대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외교 활동 영역은 크게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외교의 영역에 편입되어 주권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시기 독립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국가 간 문화교류가 단절된 적은 없었는데요. 국가 간 관계에서 문화라고 하는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군사 이러한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게 되었고 국가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문화 관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교류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목적, 그리고 운영 체제와 발전 방향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문화 분야의 외교 행위 또는 외교 분야에서의 문화 활동을 체계화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외교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문화 행위에 대해 1961년 4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각국 공관의 역할 중 하나가 우호 관계를 촉진하고 경제, 문화, 과학기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의 내용을 통해 문화교류가 국가 외교 업무의 유기적인 구성 요소로서 국제법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화외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외교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 의한 예술적,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교류의 촉진을 뜻하는 현대적 의미의 문화외교가 시작된 것은 1936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제안한 평화 유지를 위한 미주회의가 개최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미주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 초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38년 미국 정부는 국무부 산하기구로 문화관계국을 설치하였고 이때를 시점으로 문화외교는 공식적인 외교 업무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문화외교의 주요 대상은 남미 국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과 남미 국가들 사이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 진출을 제국주의적 침탈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미 엘리트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남미 국가들이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연합국에 대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남미 국가들에 대해 문화적인 매력 공세를 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은 문화외교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패전국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를 이식시키고 서유럽 전반에 걸쳐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은 각 국가의 도서관과 문화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를 제2언어로 확산하기 위해 ESL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위해 ESL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시작된 이후 무려 40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는 40여 명의 국가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고 61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는 미국 공보원이라고 하는 USIA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미국 공보원은 미국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세계 각 국가와의 문화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학자 및 문화인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53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 미국 공보원은 해외 여러 국가에 USIS라는 지부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활동의 방식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대외 홍보나 세미나 개최, 그리고 영화 상영과 문화 전시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활동했던 USIS, 즉 미국 공보원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 미국 공보원은 영화 상영을 통해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홍보하고 원조를 통한 한국 재건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무상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에는 과거의 재건 활동을 회고하면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외교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종식으로 인해 국방 예산이 크게 감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냉전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문화외교는 그 범위를 크게 넓혀 제3세계 국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시도하는 소련과의 대결을 위해 문화외교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한 문화 전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문화외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증폭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9.11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테러범들이 납치한 비행기에 의해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9.11 테러 사건이라고 부르죠. 자, 이 9.11 사건은 문화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집단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문화외교를 통해 반미 감정의 약화를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냉전이 끝나는 시점인 1990년에 접어들면서 문화외교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냉전 시대에는 문화외교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외국에 알림으로써 문화적 영향력과 국가의 위신을 제고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자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조차도 냉전 시기에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각 국가가 이념 중심의 대립구도를 의식하는 가운데 자기 진영의 문화 우수성을 과시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문화외교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냉전의 종식은 이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문화외교의 효용성에 마침표를 찍었고, 냉전 종식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문화외교의 초점이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문화외교는 자국 상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국가 브랜드 제고, 그리고 문화 상품의 직접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좋을수록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 문화상품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각 나라들은 문화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구체적으로 자국의 문화와 문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국의 문화 상품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응집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동체의 분열적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화 교류의 증가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결속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문화의 흐름을 수반하는 세계화는 곧 사회적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각 민족은 모두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죠. 하지만 민족마다 문화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민족 간 갈등이나 사회적 결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체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화로 인해 공동체의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했던 이 정체성의 희석이나 변화가 발생하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다름 아닌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안보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은 이제 문화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거 문화외교는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 또는 자국의 문화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세계화의 추세가 전 지구적 수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더욱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일 또한 문화외교의 과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9.11 테러 사건으로 돌아오면 9.11 테러 사건은 문화의 안보화 현상을 급격하게 촉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9.11 테러 사건이 과연
문명 충돌의 극명한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사건은 문화적 차이가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9.11 테러 사건 자체가 문명 충돌의 결과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9.11 테러 사건 이후 문화 갈등이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안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는 외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문화적 충돌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문화 교류를 통해 공존과 발전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문화외교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